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2분 정도가 유산균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품을 보니까 시중에 몇 억 마리부터 한 10억 마리까지 뭐 그 이상 되는 것까지도 있던데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또 마리수가 다른 거냐, 균이 이렇게 뭐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걸 통칭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일단, 숫자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차근차근히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산균을 나타내는 영어 자체가 좋은 말입니다. 왜? 프로잖아요. 프로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앞으로 전진하다. 그러니까 프로펠러 같은 거. 이 어원을 따지면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그리고,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게 생명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라는 좋은 생명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명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쓰면 좋은 생명체니까 유산균, 유익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는 유익균만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요, 모든 인체는 모든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다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메커니즘이. 그래서 유익균이 있으면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익균이 많아야지 더 건강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건 상식이겠죠. 바로 이 유익균이 바로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균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균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면역 활동을 하고 장의 건강이라고 하면 바로 장의 건강이 바로 면역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기관이 바로 대장, 즉 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의 패치라고 하는데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장을 관통하는 모든 GI 시스템이 있어서 면역 체계라든지, 그리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차 방어선, 내가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내가 독소가 들어온다, 병원체가 들어온다, 그런 걸 1차적으로 면역 항체를 만들어서 막아줄 수 있는 면역기관 자체가 장에 제일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칭 한 3분의 2 정도인 60% 정도까지 보거든요. 60%의 면역기관, 면역세포들이 장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언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수많은 림프구들이 있지만 특히 장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 건강이 바로 내 몸의 면역과 직결된 겁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면역이 더 중요해졌죠. 장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이 떨어진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에 있어서 내 몸이 굉장히 저항이 떨어져 있다. 침범받으면 굉장히 내 몸이 감염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장 건강이 꼭 면역을 관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더욱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어느 때보다, 작년이든 재작년보다, 코로나 전보다 더욱더 판매량이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그런 유산균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산균이 함께 분포하는데, 장에 분포하는데 유익균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다른 영양제처럼 단일이냐, 비타민 D면 D, 비타민 B면 B, 다 단일이냐? 절대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S가 붙은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법이나 이런 용어를 각설하고라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균 자체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수십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검증을 받은, 한국의 식약청이라든지 미국의 FDA 검증을 받은, 국제적으로 검증을 받은 현 유산균의 종류는 19가지에서 20가지, 대충 한 20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한 20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이 제품들이 딱 시중에서 딱 파시는 거, 커스코나 미국에서 파시는 거나 한국에서 파는 유산균 D를 보십시오. 그럼 딱 레이블 보시면 종류가 따라락 나와요. 이 중에서 유산균, 즉 유익균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락토바실러스, 여성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균이에요. 그리고 락토코커스, 스트레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익균 중에 하나인데 다 종류가 컨비네이션이 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사마다 물론 균들이 다 하는 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 종류가 작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은 이거죠. 결론은. 종류가 그럼 다양하게 많으면 좋겠네? 맞습니다. 종류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가, 그러니까 장의 이 총 마리수가 1억 마리가 좋으냐, 10억 마리가 좋으냐, 10억 마리가 더 좋은 겁니다. 장의, 이 마리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얘기합니다. 즉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이 살아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TV 선전을 보시면 장까지 살아간다는 뭐 그런 그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코팅을 해서. 맞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체로 입으로 먹게 되면 위나 이런 거 강산이잖아요. 12장에서는 또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소장에서. 근데 이게 위까지 대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가야지 거기서 유익균으로서 제대로 작용을 하는데 유산균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통 과정에서 뭐 더위나 추위나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잖아.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는 균인데 이걸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더운 나라라든가 더운 도시에 있다거나 습기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한 그만큼 춥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살아있는 균의 확률이 줄겠죠. 균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균까지 다 감안하는 거야. 10억 마리지만 10억 마리가 다 내 장까지 간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얼마는 죽겠구나. 한 1억 마리, 2억 마리 죽겠구나. 그 이상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런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iving organism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susceptibility라고 하는데 그런 susceptibility가 있는 것들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높은 것, 단위수가 높은 것, 개체수가 높은 것 이런 걸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유산균 단위는 CFU라고 하는데 CFU가 바로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박테리아 종류, 즉 균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균은 자기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균들은 군집을 이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배양을 해보면 다 같이 뭉쳐 있거든요. 다 이제 실험실에서 딱 보면 그것처럼 균들은 다 뭉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군집을 형성하려면 살아있어야 되거든. 죽은 박테리아들, 죽은 세포들은, 죽은 생명체들은 군집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앞에 뒤에 CFU가 붙었지 무슨 단위가 붙었지 상관없어. 이 단위가 높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살아있는 유산균의 숫자가 높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두 번째는 숫자가 큰 거, 더 마리수가 높은 걸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가격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종류가 더 다양하거나 아니 숫자가 더 많으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효과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10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장내 면역입니다. 우리 민체 제일 큰 면역을 담당하는 게 장에 있고 그 장의 핵심 요소가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 유익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면역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 1번이고요. 여기서 그치느냐? 아닙니다.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도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해주는 걸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어요. 면역질환이 있는 사람조차도 면역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질환이 있어도요. 면역세포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면역이 좋아지지만 그 일반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그 CMP라고 하는데 Complete Metabolic Pane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케미스트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다 검사했을 때 일반 제너럴하게 헬스를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든지 그리고 장내 건강의 면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 때문에 일어나는 장 트러블이 있죠. 장이 유독 민감한 사람들, 그래갖고 뭐 설사나 변비나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유익균을 많이 먹으면,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굳이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많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아토피나 뭐 아토피 같은 사람들도 이 왠지는 모르지만 피부에 작용하는 이런 그 균들이 있거든요. 피부 건강에 작용하는 균들. 그래 이런 균들 덕분에 아토피도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유당불내증.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죠. 이게 lactose intolerance라고 하는데 이 유당불내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lactobacillus, lactococcus 이게 락토 계열의 유익균 덕분에 유당불내증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이 효과 덕분에라도 장내 건강, 면역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 통틀어서 워낙 이득이 크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거 드시는 게 굉장히 권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균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종류와 더하기 이제 수가 높은 걸 굳이 찾아 먹어야 된다는 게 굳이 뽑자면 단점 하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의학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내가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항생제를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메디컬한 조언인데요. 항생제를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 복용을 잠깐 중단하셔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엔테로카커스는 유익균 중에 대부분 제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엔테로카커스, 이 엔테로란 말이 안에, 장 안에 산다는 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엔테로카커스라는 유익균 자체가 항생제 내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 병리학 쪽에서도, 병리학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유익균을 주입한다고 해서 주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항생제를 먹는 사람한테는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증가시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균을 죽여야 되는데 항생제가 균을 제대로 못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좋은 점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고, 항생제를 먹었을 때 좋을 수 있는 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균이 퍼져서.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시 돼야 되겠죠? priority,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항생제 복용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글링을 해보면 항생제를 먼저 먹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질환, 박테리아 감염을 없앤 다음에 다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된다. 죽은 균을 되도록 외부에서 공급해주면 다시 살아나니까. 내 몸에 공급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심내막염. 만약에 내가 최근에 심내막염, 그 엔도카르다이티스라고 하는 건데, 심내막염도 이렇게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심장질환이 있어서 심내막염 정도의 감염을 앓은 적이 있다. 또 뭐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면역 억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나 뭐 콩팥이나 여러 가지 장기를 이식을 했어. 그러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면역을 억제하는, 외부 기관을 내 몸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트랜스플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거를 내가 갖다 심었기 때문에 이 외부 거를 내가 내 몸이 외부 거를 인식하니까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역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인식을 못하게. 면역을 억제시켜 놓으면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만 내 몸에 들어와도 생명의 위협,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박테리아 같은 거, 아무리 좋은 균이라고 하더라도 박테리아를 계속 몸에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조차도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내가 현재 항생제를 먹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침내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박테리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을 전문의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네럴 룰을 일단 중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면 제가 일단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또 빠진 말이 없을까? 또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번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혹시 다른 주제가 뭐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